매서운 칼바람이 서울의 빌딩 숲 사이를 휘젓고 다니던 12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다. 잿빛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한방눈이 쏟아질 듯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고, 거리의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의 얼굴을 파묻은 채 종종 걸음으로 제 갈 길을 재촉했다. 그들의 발걸음 속에는 집이라는 따뜻한 목적지가 있었지만 김민서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다. 12살 소녀의 낡고 해진 옷가지로는 뼈 속까지 파고드는 겨울의 냉기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민서는 지하철역 환풍구에서 새어나오는 미지근한 바람에 조금이라도 더 몸을 의지하려 웅크렸다. 소녀의 작은 손에는 며칠 전 누군가 적선하듯 던져주고 간 빵 봉지가 들려 있었지만 이미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이 차가운 도시에서 민서가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몇 년 전 끔찍한 기억만 남긴 보육원을 도망쳐 나온 이후로 거리는 소녀의 유일한 집이자 학교가 되었다. 그곳에서 민서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의 무심한 표정 뒤에 숨겨진 작은 동정심을 읽어내는 법, 위험한 눈빛을 가진 이를 피해 몸을 숨기는 법, 그리고 단 하나의 온정을 베푸는 손길을 기적처럼 발견하는 법까지도 말이다. 민서는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오가는 행인들의 신발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잘 닦인 구두, 최신 유행의 운동화, 따뜻해 보이는 털 부츠까지 그 신발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들의 삶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내일 아침에는 얼어붙지 않은 빵 한 조각이라도 구할 수 있을지가 소녀의 세상 전부였다. 그때 민서의 시야에 낡았지만 정갈한 단화 한 켤레가 들어왔다. 화려하지도 비싸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신발이었다. 민서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신발의 주인을 확인했다. 인자한 눈매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쪽진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옷차림 역시 수수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민서 앞을 지나치지 않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소녀에게 다가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서를 보지 못하거나 혹은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하기 바빴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정확히 민서를 향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어떤 경계나 편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얘야, 이런 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 날이 얼마나 추운데?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따끈한 캔커피 하나를 꺼내 민서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손에 전해지는 온기에 민서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따스함이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감사하다는 뜻으로 꾸벅 인사를 할 뿐이었다. 할머니는 그런 민서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더니 다시 길을 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다른 보행자들과 함께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귀를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다. 민서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미친 듯이 횡단보도로 돌진하고 있었다. 음주운전인지 아니면 운전 미숙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차는 분명히 보행자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세가 많은 할머니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놀란 눈으로 자신에게 돌진해오는 검은 쇠덩어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느리게 흘러갔다. 이대로라면 할머니는 꼼짝없이 차에 치일 것이 분명했다. 그 찰나의 순간, 민서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저 방금 전 자신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준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외침이 온몸을 지배했다. 민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전력을 다해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할머니의 몸을 잇는 힘껏 밀쳐냈다. 위험해요. 민서의 외침과 함께 할머니의 몸이 보도블록 쪽으로 넘어졌다. 동시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검은 세단이 민서가 있던 자리를 스치치듯 지나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몇 초만 늦었더라면, 혹은 민서의 힘이 조금만 부족했더라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 민서 역시 할머니를 밀쳐낸 반동으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딱딱한 아스팔트에 무릎과 손바닥이 쓸려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민서는 급히 몸을 일으켜 넘어져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할머니. 박선희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작은 소녀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 겪은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이 바로 이 초라한 행색의 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민서의 팔을 붙잡았다. 나는 괜찮다. 얘야, 너는 다치지 않았니? 박선희의 눈에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깊은 감동과 놀라움이 서려 있었다.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토록 순수하고 용감한 눈빛을 가진 아이는 처음이었다.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은 채 오직 타인의 위험을 보고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작은 영웅. 박선희는 이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고를 낸 세단에 운전석 문이 열리고 술 냄새를 풍기는 젊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렸다. 그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찌그러진 자신의 차를 보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운전자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때 도로 반대편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다. 뒷좌석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황급히 내리더니 박선희에게 달려왔다. 그는 박선희의 운전기사이자 비서인 이 실장이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잠시 주차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박선희의 상태를 살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저 평범한 노인인 줄 알았던 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한 것이다. 하지만 박선희는 이 실장의 말을 가로막으며 민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민서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 실장, 다른 건 다 됐고 이 아이부터 챙기게. 이 아이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박선희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 실장은 그제야 회장님 옆에 서 있는 남루한 차림의 소녀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병원으로 먼저 가시겠습니까? 이 실장의 물음에 박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집으로 가자. 이 아이도 함께. 그 말에 민서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냥 가던 길 가셔도 돼요. 민서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박선희는 민서의 손을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안 된다. 이 밤중에 너를 어디로 보낸단 말이냐. 그리고 나는 내 은인에게 제대로 보답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군말 말고 따라오렴. 그녀는 민서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끌어 차 뒷좌석의 문을 열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자동차 내부에 민서는 어쩔 줄 몰라 망설였다. 자신의 더러운 옷이 값비싼 가죽 시트를 더럽힐 것만 같았다. 그런 민서의 마음을 읽었는지 박선희는 더욱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다. 어서 타거라. 결국 민서는 떠밀리듯 채에 올라탔다. 푹신한 시트에 몸이 잠기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통증이 느껴졌다. 창밖으로 조금 전까지 자신이 웅크리고 있던 차가운 환풍구가 빠르게 멀어져 갔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민서는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의 온기만큼이나 따뜻한 자동차 히터 바람에 스르르 눈을 감았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마주한 기적 같은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굶주리고 상처받은 작은 아이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지만 그 빛이 앞으로 어떤 그림자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민서는 그저 이 짧은 온기가 사라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박선희는 잠든 민서의 얼굴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험한 세상 풍패에 시달렸을 것이 분명한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심지와 순수한 영혼이 잠들어 있었다. 박선희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절대로 다시 차가운 거리로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이 용감한 작은 소녀에게 따뜻한 집과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겠다고. 그녀는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유진그룹의 명예회장이었다. 평생을 기업을 일구고 사람을 다루는데 바쳐온 그녀의 눈은 틀리는 법이 없었다. 박선희는 민서에게서 평범한 아이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 더욱 강하게 빛나는 보석의 원석과도 같았다. 차가 부드럽게 서울의 야경을 가르며 거대한 저택이 모여있는 부촌으로 향했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하며 소란스러워진 사고 현장은 이제 민서의 세상이 아니었다. 소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삶이 장밋빛 미래일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가정부와 집사들이 뛰어나와 문을 열었다. 그들은 박선희 회장이 웬 꾀죄죄한 소녀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는 못했다. 박선희의 결정은 곧 그 집의 법이었기 때문이다. 이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게, 그리고 주치의를 불러서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도록. 박선희의 지시에 집안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서는 어리둥절한 채로 낯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따뜻한 욕실로 향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대하고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따뜻한 물이 몸에 닿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민서는 욕조에 몸을 담근 채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차가운 거리의 소녀에서 하루아침에 대저택의 손님이 된 자신의 처지가 믿기지 않았다. 어쩌면 이건 아주 긴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차가운 환풍구 앞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푹신하고 깨끗한 잠옷이 준비되어 있었다. 가정부는 민서에 까진 무릎과 손바닥에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어떤 따스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 민서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경계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었다. 잠시 후 왕진 가방을 든 의사가 도착해 민서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큰 상처는 없다고 했다. 모든 소동이 정리되고 민서는 손님용 침실로 안내받았다. 평생 살아온 허름한 단칸방보다도 훨씬 넓은 방이었다. 구름처럼 푹신한 침대에 눕자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극심한 피로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박선희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서의 침대맡에 앉아 부드러운 눈길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좀 괜찮으냐? 오늘은 너무 놀랐을 테니 푹 쉬도록 하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가 네 집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제 집이요?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네 집?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니 그 정도는 당연한 보답이지. 박선희의 말에는 어떤 꾸밈이나 거짓도 없었다. 민서는 순간 울컥하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아냈다. 거리에서의 삶은 소녀에게 눈물을 감추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박선희는 그런 민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민서가 앞으로 이 집안에 가져올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순수한 아이가 앞으로 겪어야 할지도 모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암투에 대한 걱정도 떨칠 수 없었다. 세상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니까 특히 그녀의 유일한 손자이자 유진그룹의 현재 총수인 강태준이 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 태준은 머리는 비상하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이였다. 오직 이성과 효율만을 중시하는 그에게 갑자기 나타난 이 생명의 은인은 그저 불필요한 변수이자 처리해야 할 문제 정도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았다. 박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서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아무 걱정 말고 푹 자거라.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게다. 그녀는 방문을 닫고 나가면서 복도 저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실장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 내일 아침 태준이에게 들어오라고 하게. 아주 흥미로운 손님이 왔다고 전하고 차가운 도시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한 소녀의 운명은 기적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 송두리째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 동시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시련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민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포근함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부드러운 침대의 감촉에 눈을 떴다. 거위털 이불은 구름처럼 가볍고 따뜻했고, 창문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방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평화롭고 고요했다. 민서는 잠시 멍하니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바라보았다. 민서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침대 옆 의자에 깔끔하게 개어진 새 옷이 눈에 들어왔다. 부드러운 면 소재의 원피스와 따뜻한 카디건, 그리고 폭신한 양말까지 누군가 민서의 몸에 꼭 맞을 만한 옷을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자신의 남루하고 더러운 옷은 간밤에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지워내려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옷을 갈아입고 방 밖으로 나서자 어젯밤 민서를 안내했던 나이든 가정부가 복돼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민서에게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그녀를 따라 향한 곳은 거대한 그림들이 걸려있는 긴 복도를 지나 나타난 웅장한 식당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원목 식탁 위에는 온갖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따뜻한 수프와 갓 구운 빵, 신선한 과일과 주스, 민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음식들이었다. 식탁의 상석에는 박선희 회장이 앉아 민서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서야, 이리 오너라. 어젯밤엔 잠은 잘 잤니?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제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와는 다른 위험이 느껴졌다. 민서는 쭈뼛거리며 박선희의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푹신한 의자의 감촉이 어색하기만 했다. 가정부가 민서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지만 민서는 쉽게 포크를 들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과분하고 낯설었다. 이 호의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언젠가 이 모든 것을 갚아야 하는 날이 오지는 않을지. 소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어려워 말고 많이 먹으렴. 이제 네가 살 집이니 편하게 지내야지. 박선희는 민서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문이 열리며 훤칠한 키에 냉철한 인상을 가진 젊은 남자가 들어섰다. 잘 다려진 최고급 슈트를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유진그룹의 CEO이자 박선희의 유일한 손자인 강태준이었다. 강태준은 식탁에 앉아있는 민서를 발견하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위아래로 민서를 훑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의심이 담겨 있었다. 마치 값비싼 예술품 사이에 놓인 이물질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할머니, 일찍 나오셨군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박선희는 태연하게 수프를 뜨며 대답했다. 내게도 소개해야지. 이 아이는 김민서라고 한다. 어제 나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야.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지낼 거다. 그녀의 선언에 강태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민서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할머니에게 말했다. 생명의 은인이라니요. 어제 사고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이건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는 고작 이런 길거리 아이에게 우리 집을 내어줄 수는 없다는 의미가
명백히 담겨 있었다. 그는 돈이라면 얼마든지 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에 정체불명의 변수가 끼어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충분한 보상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 들이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아이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강태준의 차가운 말들이 민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자신은 이름 석자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길거리의 고아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노골적인 무시와 불신은 어린 소녀의 자존심을 아프게 핥휘었다. 민서는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수도,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박선희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태준, 내 결정에 토를 다는 것이냐. 네가 유진의 주인일지는 몰라도 이 집의 주인은 아직 나다. 그리고 나는 내 은인을 내 방식대로 대우할 것이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거라. 박선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태준마저 침묵하게 만들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식당으로 들어섰다. 강태준과 비슷한 나이 또래였지만 훨씬 더 부드럽고 사교적인 인상을 풍기는 남자였다. 그는 유진그룹의 전무이사이자 강태준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민혁이었다. 아이고, 제가 너무 늦었습니까? 아침부터 좋은 소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회장님, 최민혁은 강태준의 옆자리에 앉으며 민서를 향해 환한 미소를 보였다. 네가 바로 어제 회장님을 구한 용감한 소녀로구나. 뉴스를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그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민서는 그의 눈빛 속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계산을 놓치지 않았다. 길 위에서의 삶이 소녀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생존 기술이었다. 최민혁은 강태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민서를 대했다. 그는 민서의 편에 서는 척하며 교묘하게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었다. 태준아,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라. 회장님의 뜻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따라야지. 그리고 이렇게 착하고 용감한 아이라면 분명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거야. 그는 강태준을 달래는 듯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민서를 복덩이 같은 미신적인 존재로 치부하며 은근히 얕보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강태준의 우려에 동조하는 듯한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물론 태준이 내 걱정도 이해는 간다. 갑자기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면 아이도 힘들 테니 우리가 여러모로 잘 살펴야겠지. 필요한 신원 확인 절차 같은 건 제가 조용히 처리해 놓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박선희의 결정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민서를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세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물건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의 거취를 두고 벌어지는 미묘한 힘겨루기를 지켜봐야만 했다. 한 사람은 노골적으로 자신을 밀어내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긴 채 자신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오직 박선희 회장만이 진심으로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과 최민혁은 회사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준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민서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에게 민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반면 최민혁은 민서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으며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 아저씨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라는 가식적인 인사를 남기고 떠났다. 두 사람이 사라지자 식당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박선희는 무거운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미안하구나. 저 아이들이 아직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서 그렇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그녀는 손자를 대신해 사과했다. 민서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사과받을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민서의 저택 생활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금으로 둘러싸인 화려한 감옥. 민서에게는 최고급 의식주가 제공되었지만 그 누구도 따뜻한 눈길 하나 건네지 않았다. 집안의 고용인들은 박선희 회장의 눈을 의식해 겉으로는 민서를 공손하게 대했지만 뒤에서는 굴러온 돌, 근본도 모르는 애라며 수군거렸다. 민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택의 거대한 서재에서 보냈다. 거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책들이 그곳에 있었다. 민서는 허기진 사람처럼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역사, 문학, 경제, 과학,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 안에 있었다. 글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이 이 거대한 집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자유이자 위안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민서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거실 쪽에서 강태준과 최민혁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창가에 몸을 숨겼다. 그래서 그 아이 뒷조사는 어떻게 됐어? 뭐 나오는 거 없어.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최민혁이 웃으며 대답했다. 별거 없어. 그냥 이름 석자뿐인 고아야. 몇 년 전에 있던 보육원에서도 기록이 흐지부지하게 끊겼고 아마 도망친 것 같아. 그냥 좀 눈치 빠르고 연각한 길고양이 같은 거지. 우리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민서를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래도 신경 쓰여 할머니께서 저렇게까지 감싸고도니 저 아이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적당한 시점에 괜찮은 시설이라도 알아봐서 내보내는 게 좋겠어. 강태준의 말은 냉정하고 단호했다. 민서는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역시 자신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던 것이다. 바로 그때 최민혁이 화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그것보다 태준아, 이번 알파 프로젝트 건 말인데 자금 흐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내가 확인해보니 몇몇 페이퍼 컴퍼니 쪽으로 자금이 새어나간 흔적이 있어. 아무래도 내부 감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내부 감사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초에 전무 자네답지 않게 왜 그래? 그 프로젝트는 자네가 총책임자잖아. 자금 문제는 자네 선에서 깔끔하게 처리해.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좋을 거 없어. 강태준은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프로젝트의 성공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문제들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태도였다. 최민혁은 마치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능숙하게 말을 받았다. 알았어. 역시 네 판단이 빨라.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네. 그럼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하도록 할게. 넌 큰 그림만 신경 써.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민서의 귀에는 최민혁의 마지막 말이 어딘지 모르게 섬뜩하게 들렸다. 그의 말투는 마치 여우가 덫을 놓고 사냥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교활하게 느껴졌다. 그는 강태준의 신뢰를 등에 업고 무언가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민서는 조용히 창가에서 물러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화려하고 넓은 방은 여전히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다. 민서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길 위에서의 삶이 그리운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곳에는 이런 위선과 기만은 없었다. 모든 것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정글. 어쩌면 이 거대한 저택이야말로 더 교활하고 위험한 정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도 강해져야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서는 저택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소녀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법을 터득했다. 거대한 집의 구조를 파악하고 고용인들의 동선과 습관을 외웠다.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나 희미해서 때로는 바로 옆을 지나쳐도 사람들은 그녀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러한 투명함은 민서에게 슬픔인 동시에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민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냈다. 책은 소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특히 경제와 경영에 관한 책들에 마음이 끌렸다.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생리를 이해하고 싶었다. 강태준과 최민혁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알파 프로젝트나 페이퍼 컴퍼니 같은 용어들의 의미를 알아야만 했다. 지식은 곧 힘이라는 것을 거리에서의 삶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민서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조용히 자신의 방을 나섰다. 1층으로 내려가 주방으로 향하던 길에 희미하게 불이 켜진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최민혁의 목소리였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평소의 부드럽고 사교적인 톤이 아니었다. 잔뜩 날이 서 있고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한 격앙된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처리가 아직도 안 됐다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라고 몇 번을 말했어. 최민혁은 문틈으로 새어나가는 소리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 돈, 원래 흘러가기로 한 곳으로 빨리 보내. 중간에 흔적 남기지 말고 알파 프로젝트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알파 프로젝트, 그리고 돈. 지난번 강태준과 나누던 대화의 연장선임이 분명했다. 민서는 귀를 더욱 쫑긋 세웠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야. 그 보유권 건도 아직 뒤가 구린데 또 문제를 만들 셈이야. 이번 일만 성공하면 다 끝이야. 강태준 그 멍청한 놈은 자기 발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 자네 선에서 완벽하게 처리해. 다시는 이런 전화하게 만들지 말고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민서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보유권이라는 단어가 소녀의 뇌리를 후벼 팠다. 설마 자신이 도망쳐 나온 그 끔찍했던 곳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민혁의 목소리에 담긴 교활함과 잔인함은 민서가 기억하는 그곳의 원장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최민혁이 서재에서 나오기 전에 민서는 소리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다. 최민혁은 유진그룹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은 알파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강태주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최민혁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일에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상처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민서는 결심했다. 더 이상 방관자로만 머물 수는 없다고. 박선희 회장님은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어른이었다. 그분의 가족과 회사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다. 다음 날 민서는 강태준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비서와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집에서도 서류에 코를 박고 있어 민서 같은 아이가 끼어들 틈이 보이지 않았다. 며칠을 허탕친 끝에 민서는 그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혼자 정원의 온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른 아침, 민서는 온실 앞에서 강태준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한 손에 커피잔을 든 채 온실로 들어섰다. 민서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갑자기 나타난 민서를 보고 강태준은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용건이 뭐지 바쁜 사람이야. 민서는 미리 준비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최민혁 전무님에 대해서. 민서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강태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최 전무가 왜? 네가 최 전무에 대해 뭘 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민서는 물러서지 않고 용기를 냈다. 며칠 전에 전무님이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알파 프로젝트랑 돈 문제로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보유권이라는 말도 하셨고요. 민서는 최대한 자신이 본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애썼다. 하지만 강태준의 귀에는 그 말이 고자질이나 이간질로밖에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강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서 최 전무를 험담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고작 엿들은 전화 통화 내용으로 얘야. 어른들의 세계는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그는 민서를 철저히 어린아이 취급하며 무시했다. 최 전무는 나보다 더 유진그룹을 위하는 사람이야. 네가 감히 의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민서가 무언가 더 말하려 하자. 강태준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다시는 이런 일로 나를 찾아오지 마라. 그리고 남의 대화를 엿듣는 버릇은 아주 나쁜 거야. 넌 그저 할머니의 온정 덕에 이 집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라는 걸 명심해. 분수에 맞게 조용히 지내.
알겠나. 그의 마지막 말은 민서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분수에 맞게. 결국 자신은 이 집안의 이방인이자 언제든 내쳐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었다. 강태주는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이 민서를 스쳐지나 온실을 나가버렸다. 홀로 남겨진 민서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이제 와서 우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강태준의 반응은 예상했던 바이기도 했다. 갑자기 굴러들어온 길거리 아이의 말을 그가 믿어줄 리 만무했다. 오히려 이번 일로 인해 최민혁뿐만 아니라 강태준의 경계심까지 사게 된 셈이었다.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다.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태준의 완고한 불신이 소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래,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겠지. 그렇다면 증거를 찾으면 된다. 최민혁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강태준의 눈앞에 가져다 놓으면 되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민서의 조용한 관찰은 치밀한 추적으로 변모했다. 더 이상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민서는 최민혁의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가 언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서류를 들고 다니는지, 심지어 그의 책상 위 휴지통에 어떤 종이가 버려지는지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민서는 거리에서 익힌 생존 기술을 총동원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는 법, 작은 단서들을 조합해 전체 그림을 그리는 법. 거대한 저택은 이제 민서에게 사냥터가 되었다. 그리고 최민혁은 자신을 노리는 작은 추적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거대한 음모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민서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최민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그의 책상 위에는 미처 서랍에 넣지 못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가 놓여 있었다. 대부분은 골프장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용된 내역이었지만 민서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늘 푸른 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거액의 후원금이 지출되고 있는 항목이었다. 늘 푸른 복지원.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자신이 끔찍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왔던 바로 그 보육원의 이름이었다. 세상에 수많은 보육원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곳이라니. 이건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최민혁과 그 보육원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가 빼돌린 회사의 돈이 바로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내역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증거였다. 아직은 미약했지만 거대한 빙산의 일각임이 분명했다. 이제 민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박선희 회장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끔찍했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일이 되었다. 민서는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 소녀의 작은 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 보였다. 강태준의 불신과 무시는 더 이상 소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증명해내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동기가 되었다. 차가운 고립감 속에서 작은 소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금씩,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최민혁은 최근 들어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태주는 여전히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알파 프로젝트의 자금은 그의 비밀 계좌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박선희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로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에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한 그림에 미세한 균열을 만드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김민서였다. 처음에는 그저 운 좋게 회장의 눈에 든 길고양이 정도로 생각했다. 강태준의 말처럼 적당한 시점에 괜찮은 시설로 보내버리면 그만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아이가 그의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서재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프로젝트 관련 서류 뭉치의 순서가 미세하게 뒤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날에는 복도를 지나다가 모퉁이 뒤로 황급히 사라지는 작은 그림자를 본 것 같기도 했다. 너무나 사소해서 누구에게 말하기도 민망한 일들이었다. 자신의 예민함 탓이려니 하고 넘기기 일쑤였다. 결정적인 계기는 강태준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다. 그 꼬맹이 최 전무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 자네가 통화하는 걸 엿들었다나 뭐라나. 애들 상상력이란. 강태준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최민혁의 등줄기에는 차가운 땀 한 방울이 흘렀다. 그 통화는 바로 자신의 자금 세탁책과 나눈 은밀한 대화였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대체 어디까지 들은 것일까? 최민혁은 그날 이후로 민서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민서는 그저 운 좋은 고아가 아니었다. 아이는 조용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다. 서재에서 경제 서적을 탐독하는 모습, 자신을 향한 고용인들의 뒷담화를 못 들은 척 넘기는 초연함, 그리고 이따금씩 자신을 향해 꽂히는 나이답지 않은 날카로운 관찰자의 시선까지. 최민혁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저 아이는 위험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민서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아이의 뒷조사를 통해 약점을 잡아내거나 박선희 회장이 더 이상 감싸주지 못할 만한 치부를 드러내어 저택에서 쫓아내야만 했다. 그는 즉시 평소에 뒤처리를 맡기던 흥신소에 연락을 취했다. 김민서라는 여자아이다. 나이는 12살. 아마 고아원을 전전했을 거다. 과거 행적을 샅샅이 뒤져서 뭐라도 잡아낼 만한 건수를 찾아내. 특히 늘 푸른 복지원 출신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곳부터 파고들어봐. 최민혁은 민서가 엿들었던 보유권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었다. 그곳은 그의 오랜 자금 세탁 창구 중 하나였으므로 뭔가 지저분한 이력이 나올 것이라 확신했다. 최민혁의 조사가 시작된 지도 모른 채 민서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늘 푸른 복지원.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숨이 가빠왔다. 겉보기에는 후원자들의 방문에 맞춰 깨끗하게 관리되는 평범한 보유권이었다. 하지만 그곳의 밤은 아이들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민서는 기억했다. 밤늦도록 이어지던 원장의 술주정과 아이들을 향한 폭언, 유통기한이
진한 식자재로 만든 멀건 죽을 먹고 배탈이 나도 병원에 데려가 주지 않던 냉혹함.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것은 가끔 한밤중에 찾아오던 검은 양복의 남자들과 원장이 나누던 비밀스러운 대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아이들 중 누군가가 좋은 곳으로 입양되었다는 말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곤 했던 일이었다. 민서는 그 모든 것을 봤다. 남들보다 유난히 눈치가 빠르고 조용했던 탓에 어른들은 민서의 존재를 쉽게 잊곤 했다. 민서는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번 달 후원금, 서류 작업, 깨끗한 돈. 어린 민서가 그 의미를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서 끔찍하고 부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도망쳤다.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필사적으로 그 지옥에서 탈출했던 것이다. 며칠 후 최민혁은 흥신소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민서의 사진과 함께 간단한 이력이 적혀 있었다. 예상대로 늘 푸른 복지원 출신이 맞았다. 2년 전 갑자기 실종 처리되어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 최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사실을 적당히 부풀려 문제야 혹은 탈주자로 포장해서 박선희에게 보고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최민혁의 미소는 얼굴에서 사라졌다. 그곳에는 복지원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역에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성개발. 그것은 최민혁이 알파 프로젝트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만든 유령 회사의 이름이었다. 순간 최민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늘 푸른 복지원은 단순한 자금 세탁 창구가 아니었다. 자신의 범죄 행각에 가장 오래되고 추악한 시발점이었다. 그리고 그 지옥의 한복판에 있던 소녀. 자신의 범죄를 목격했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증인이 바로 지금 이 저택 안에서 자신과 한솥밥을 먹고 있었다. 최민혁은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그는 민서를 그저 눈치 빠른 길고양이 정도로 얕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저 아이는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밀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이었다. 강태준에게 했던 경고,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상상력이 아니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알고 던진 의도적인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흥신소 직원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그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복지원에서 뭘 보고 들었는지, 누구와 친했는지,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민서를 저택에서 쫓아내는 수준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의 입을 영원히 막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며칠에 걸친 추가 조사 끝에 최민혁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민서는 복지원에서도 유난히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지만 몇몇 아이들이 사라지던 날 밤마다 원장실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또한 원장이 정기적으로 만나던 검은 양복의 남자가 바로 최민혁의 수하 중 한 명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민서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민혁의 범죄 네트워크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스위치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하찮게 여겼던 작은 돌멩이가 눈사태를 일으킬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그날 밤 최민혁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와인을 마셨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선희 회장이 저 아이를 맹목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상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했다. 그는 조용하고 완벽하게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는 방식으로 민서를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흥신소에서 보내온 민서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의 소녀는 깡마른 얼굴에 겁먹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혁은 이제 그 눈빛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성과 강인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어둠의 세계에 있는 자신의 오랜 해결색에 전화를 걸었다. 나다. 처리해야 할 성가신 문제가 생겼어.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대신 모든 감정이 거세된 차갑고 잔혹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웃는 얼굴의 신사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본 모습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민서와 최민혁의 관계는 단순한 경계와 의심을 넘어 서로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생존 게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최민혁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자신을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민서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소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복도를 지날 때 언뜻 스쳐 지나가는 낯선 고용인의 차가운 눈빛. 정원을 산책할 때 담장 너머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시선. 그 모든 것이 민서의 경계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늘 푸른 복지원이라는 결정적 단서를 손에 쥐었지만 민서는 자신이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민혁은 유진그룹의 2인자였다. 강태준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고 저택 내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2살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증거는 더 필요했고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민서는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고용인들은 대부분 강자의 편에 서는 법에 익숙한 이들이었다. 강태준은 이미 자신을 불신하고 있었다. 박선희 회장님은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연로하신 그분께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내키지 않았다. 게다가 확실한 물증 없이는 최민혁의 교묘한 말솜씨에 넘어가실 수도 있었다. 민서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며 저택의 모든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마음에 정했다. 저택의 보안을 총괄하는 이 팀장이었다. 그는 박선희 회장에 붙인 시절부터 이 집에서 일해온 사람이었다. 언제나 과묵하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박선희 회장을 향한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며칠 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박선희 회장이 정원에서 산책하다가 현기증으로 잠시 휘청였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그녀를 부축한 것이 바로 이 팀장이었다.
그는 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는 진심 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최민혁이 형식적인 안부를 건네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태도였다. 또한 그는 최민혁을 대할 때 필요 이상의 말을 섞지 않았고 그의 과장된 친절함에 동요하는 법이 없었다. 어쩌면 그 역시 최민혁의 본질을 어렴풋이 꿰뚫어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결심을 굳힌 민서는 이 팀장에게 접근할 기회를 노렸다. 그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혼자 순찰을 돌았다. 민서는 그가 저택 뒤편의 작은 연못가 벤치에서 잠시 숨을 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곳이 최적의 장소였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그날 밤 민서는 이 팀장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연못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소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이 팀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벤치에 앉아있는 민서를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희미한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감기 걸린다. 어서 들어가거라. 이 팀장은 무뚝뚝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린 아이를 염려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팀장은 민서의 나이답지 않은 진지한 태도에 조금 놀란 듯했다. 그는 말없이 민서를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강태준처럼 상대를 얕보는 눈빛은 아니었다. 상대를 신중하게 파악하려는 관찰자의 눈빛이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그는 민서의 맞은편에 섰다. 민서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민혁 전무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분이 유진그룹에 큰 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팀장의 미간이 살짝 좁아졌다. 근거 없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최 전무님은 회장님과 사장님께서 가장 신임하는 분이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예상했다는 듯이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며칠 전 최민혁의 서재에서 몰래 촬영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건 최 전무님의 법인카드 내역서입니다. 여기 늘 푸른 복지원이라는 곳으로 매달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팀장은 사진을 확대해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복지원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거지. 기업의 사회 환원 활동일 수도 있는 일이다. 아니요. 민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곳은 평범한 복지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곳 출신입니다. 그 고백에 이 팀장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놀란 눈으로 민서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곳은 아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어요. 원장은 아이들을 학대했고 밤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찾아와 원장과 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최 전무님이 보낸 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돈은 회장님의 돈, 유진그룹의 돈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팀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민서를 응시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왔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의 떨림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그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소녀에게서는 어떤 거짓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공포와 진실을 밝히려는 절박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이 팀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그 역시 최민혁에 대해 오래전부터 미심쩍은 부분을 느끼고 있었다. 강태준 사장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보좌하며 신임을 얻었지만 그의 야망은 언제나 필요 이상으로 커 보였다. 특히 박선희 회장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행보는 더욱 대담해졌다.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다. 네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하지? 이 팀장은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물었다. 그것은 민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 위험한 싸움에 동참하기 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과도 같았다. 민서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팀장님은 박선희 회장님께 진심으로 충성하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은 차가운 길바닥에 있던 저를 구해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그때는 저를 경찰에 넘기셔도 좋습니다. 민서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마침내 이 팀장의 마지막 경계심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결심했다. 이 작은 소녀의 편에 서기로, 아니, 소녀와 함께 박선희 회장과 유진그룹을 지키는 편에 서기로, 알겠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부터 너와 나는 동지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다. 최의 전무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 둘 다 끝장날 수 있다. 그렇게 그날 밤 작은 연못께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스러운 동맹이 결성되었다.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어 오직 진실을 밝히고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는 하나의 목표로 뭉친 것이다. 그들은 즉시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팀장의 경험과 정보 접근 능력, 그리고 민서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전략적 사고를 결합하기로 했다. 우선 초의 전무의 주변 인물부터 다시 파악해야 한다. 특히 그와 자주 접촉하는 비서와 운전기사, 그리고 늘 푸른 복지원 원장의 뒷조사도 필요하다. 이 팀장은 수십 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으로 조사 방향을 제시했다. 민서는 거기에 자신의 통찰을 더했다. 알파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해요. 최 전무가 복지원 외에 또 다른 유령 회사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의 개인 컴퓨터나 사무실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즉시 시작되었다. 이 팀장은 자신의 보안팀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을 움직여 최민혁의 외부 동향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저택의 모든 CCTV 영상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최민혁이 저택 내에서 누구와 접촉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했다. 민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퍼즐 조각을 맞추는 역할을 맡았다. 이 팀장이 가져다주는 단편적인 정보들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최민혁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서재의 책들을 통해 얻은 방대한 지식은 그녀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복잡한 재무제표의 허점을 찾아내고 기업 사냥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을 간파하는 등 12살 소녀라고는 믿을 수 없는 분석력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공조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을 때 이 팀장은 창백한 얼굴로 민서를 찾아왔다. 최 전무가 외부 사람을 고용한 것 같다. 며칠 전부터 저택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수상한 자가 있어. 전문 해결사 같아. 아무래도 누군가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해결사가 노리는 대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자신이었다. 최민혁이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진짜 전쟁이 되어버렸다. 이 팀장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그날 이후 민서는 저택 안에서도 더 이상 온전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하루는 서재에서 책을 읽다 창밖을 보았을 때 정원사 복장을 한 낯선 남자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민서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사냥감을 살피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이 팀장은 즉시 저택의 모든 출입 인원을 재점검하고 민서의 동선 주변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요원들을 보이지 않게 배치했다. 저택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민서와 이 팀장은 시간을 다투고 있었다. 최민혁의 해결사가 움직이기 전에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들의 수사는 더욱 긴박하고 치밀해졌다. 이 팀장은 최민혁의 사무실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마침내 그는 저택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명목으로 최민혁의 서재에도 새로운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허가를 받아냈다. 작업은 단 10분.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작전이 실행되던 날, 이 팀장은 자신의 가장 뛰어난 기술 담당 부하와 함께 최민혁의 서재로 들어갔다. 민서는 자신의 방에서 무정이를 통해 그들과 연락하며 마치 작전 사령관처럼 지시를 내렸다. 전무님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개인 자산 관리 폴더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숨긴 파일이나 임시 인터넷 파일 캐시에 집중해 주세요. 파일명은 아마 AP파이널이나 관련 약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민서의 예측은 정확했다. 기술 담당 요원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최민혁이 교묘하게 숨겨둔 암호화된 파일을 찾아냈다. 파일의 암호를 푸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민서는 최민혁의 성향을 분석해 암호가 될 만한 숫자와 단어들의 조합을 제시했다. 그의 야망, 가족 관계, 중요한 기념일 등 마침내 몇 번의 시도 끝에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범죄의 전모가 담겨 있었다. 수년에 걸쳐 빼돌린 비자금의 상세 내역, 자금 세탁에 이용된 수십 개의 유령 회사 명단, 그리고 늘푸른 복지원을 통해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뇌물의 흔적까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유진그룹 정기 주주총회에서 실행될
알파 프로젝트의 진짜 계획서였다. 그것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신사업 계획이 아니었다. 유진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최민혁의 쿠데타 계획서였다. 그는 빼돌린 자금으로 해외의 투자회사와 손잡고 유진그룹의 주식을 몰래 사들여 왔다. 그리고 주주총회 당일 조작된 실적 보고서를 발표해 주가를 폭락시킨 뒤 적대적 M&A를 통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나리오였다. 강태준을 무능한 경영자로 몰아쫓아내고 자신이 구원투수로 등판한다는 완벽한 계획이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민서와 이 팀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었다. 박선희 회장의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그리고 박 회장과 강태준 사장이 목숨처럼 지켜온 유진그룹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반역이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최민혁이 계획을 실행하려는 바로 그 주주총회 현장에서 그의 모든 죄악을 만천해 공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주주총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재 CEO인 강태준의 동의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다. 과연 그가 자신들의 말을 믿어줄까? 이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은 초의 전무를 친형제처럼 믿고 있다. 이 증거들을 전부 보여줘도 아마 최 전무의 거짓 해명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팀장의 말이 맞았다. 강태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가 최민혁의 거짓말에 흔들릴 여지조차 주지 않을 단 하나의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최민혁이 결코 변명할 수 없는, 강태준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충격받을 만한 그런 증거. 민서는 확보한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다가 마침내 한 가지를 발견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이 팀장은 결심한 듯 강태준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강태준은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예민해진 상태였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이 팀장.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이 팀장은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장님, 제 목숨과 지난 40년간의 충성을 걸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디 이 서류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강태준은 마지못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은행 송금 내역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송금인은 유진그룹의 해외 지사였고 수취인은 강태준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해외 법인이었다. 하지만 그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거래를 최종 승인한 전자 서명이 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은 그런 거래를 승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게 대체 뭔가?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팀장은 침착하게 설명했다. 최 전무가 사장님의 전자 서명을 도용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최 전무는 사장님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회사를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강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누가 이걸 알아낸 건가?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 팀장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김민서 양입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마침내 다음 날, 유진그룹의 운명이 걸린 주주총회가 열렸다. 회의장에는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들이 모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민혁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단에 올랐다. 그는 준비한 대로 회사의 위기를 과장하고 현 경영진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발표를 매끄럽게 이어갔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발표를 마친 최민혁이 강태준의 해임과 비상경영 체제 도입을 위한 긴급 동의안을 발의하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최전무.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최전무의 발표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최민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이 손짓하자 회의장 뒤편의 문이 열리고 이 팀장과 함께 민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소녀의 등장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민서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연단 앞으로 걸어 나갔다. 이 팀장이 노트북을 연결하자 거대한 스크린에 최민혁의 비밀 장부가 띄워졌다. 민서는 마이크를 잡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유진그룹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서는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 분석하고 정리한 모든 자료들을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비자금의 흐름, 유령 회사의 역할, 늘 푸른 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과 자금 세탁, 그리고 주가 조작을 통해 회사를 강탈하려는 그의 최종 계획까지. 소녀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에 명료하게 울려 퍼졌고 스크린에 나타나는 증거들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명백했다. 최민혁은 처음에는 발뺌하려 애썼다. 거짓말. 저 아이는 길거리에서 데려온 고아입니다. 저 아이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스크린에 그의 자필 서명이 담긴 이면 계약서와 그의 목소리가 담긴 비밀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멈추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비난이 최민혁에게 쏟아졌다. 그가 믿었던 해외 투자사는 이미 강태준 측에서 보낸 증거를 보고 손을 뗀 뒤였다. 모든 것을 잃고 코너에 몰린 최민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팀장의 신호를 받은 보안 요원들이 연단으로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거대한 반역은 그렇게 작은 소녀의 용기와 집념 앞에서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강태준은 연단 위에 홀로 서 있는 민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유진그룹은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최민혁의 쿠데타 시도와 수년에 걸친 횡령, 비자금 조성 혐의는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고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였다. 그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최민혁의 모든 범죄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신의 관리 감독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과 주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룹의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켜 과거의 모든 부정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쇄신 의지를 밝혔다. 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단호한 위기관리 능력에 시장은 오히려 신뢰로 화답하기 시작했다. 최민혁과 그의 공범들은 검찰에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늘푸른 복지원의 추악한 실태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아동학대와 인신매매, 횡령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되었고 남겨진 아이들은 더 안전한 시설로 옮겨져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다. 민서의 용기 있는 폭로가 유진그룹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수많은 아이들의 삶까지 구원한 셈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저택에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위협도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따스함이 아닌 무거운 침묵이었다. 특히 강태주는 민서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편견과 오만함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날 밤 강태주는 서재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는 민서를 찾아갔다. 민서는 그의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모든 면에서 틀렸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총수이자 세상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오만한 남자가 자신의 과오를 온전히 인정하는 진심 어린 참회였다. 나는 내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내 편견이라는 감옥에 갇혀 눈앞의 진실조차 보지 못하는 장님에 불과했어. 그는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다. 너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구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상처 주는 말만 했어. 너의 분수를 알라고 정말 미안하다. 민서야. 내가 분수를 몰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말없이 그의 사과를 들었다. 소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민서는 그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사장님께서 제 말을 믿어주셨으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그 말에 강태주는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소녀의 진심을 알아봤더라면 모든 것이 더 수월했을지도 모른다. 그때 박선희 회장이 두 사람이 있는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띤 채에 다가왔다. 이제야 우리 집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구나. 그녀는 강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태준아, 너는 이번 일로 경영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을 게다. 그것이 이번 시련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다. 그리고 그녀는 민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리고 민서,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의 손님이나 은인이 아니다. 박선희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너는 이제 내 손녀이자 우리 가족의 일원이다.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을 생각이다. 내게 강민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고 싶구나. 물론 네가 원한다면 말이다. 민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가족, 이름. 평생 가져본 적 없는, 꿈에서도 감히 바라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소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길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끔찍한 보육원에서 버티기 위해 억지로 감춰왔던 모든 서름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순간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강태주는 그런 민서를 보며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서에게 다가가 어색하지만 진심을 다해 소녀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갑기만 했던 저택에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유진그룹은 강태준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강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효율성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저택의 분위기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 민서, 아니 이제 강민서가 된 소녀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다. 민서는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했고 뛰어난 두뇌와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하지만 소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박선희 회장은 행복한 미소로 손자와 새로운 손녀가 제잘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강태주는 이제 회사 일을 민서에게 설명해주며 의견을 묻기도 했다. 민서의 순수하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질문들은 종종 강태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곤 했다. 이 팀장 역시 그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저택의 평화를 든든하게 지켰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세 사람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겨울 동안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화단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민서는 활짝 핀 튤립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할머니, 저 꽃 좀 보세요. 작년 겨울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네요. 박선희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모든 생명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단다. 우리 민서처럼 말이다. 그 말에 민서는 행복하게 웃었다. 강태주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야, 네가 우리에게 와준 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었던 것 같다. 기적, 차가운 길 위에서 시작된 만남은 정말 기적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서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용기,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던 신념, 그리고 차가운 마음을 녹인 진심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것을 차가운 거리의 작은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 안에서 세상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강민서라는 이름의 당당한 소녀가 서 있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